안녕하세요.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돈 되는 독서, 재테크, 가계부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2006년도 24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왜 결혼을 빨리 했을까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예, 그것도 맞는데 전 집이 너무 싫었어요. 집이 너무 싫었고 결혼을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IMF 때 아빠가 직장을 퇴직하고 계속 집에만 계셨던 그런 우울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직장이 없어지지 않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왕자님이 나타난 거죠. 내 나이 24세.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해. 그럼 나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4세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2006년도에 펀드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펀드를 가입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전 재산을 펀드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을 퇴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는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전세를 산 지 2년 만의 일이에요. 첫 아이 낳은 지 돌도 안 됐을 때.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정신없던 와중에 저는 집값이 얼마인지, 전세가 얼마인지, 펀드가 얼마인지, 코스피가 얼마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TV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느 날 지나가다가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했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연히 공원에서. 집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었고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니까 전세 가격이 수천만 원이 뛰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왜 주식과 펀드는 반토막이 났는데 세계 경제가 무너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신혼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어른들은 집값이 꼭지라고 집을 사지 말라고 했을까? 게다가 저는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직업도 없는 상태로 추가 수입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IMF 때는 저희 아버지가 직업을 잃었고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는 제가 가진 재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 왜 주식이 떨어지는지, 왜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내가 알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어마어마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가 빌려온 책들은 다 도서관에서 돈을 주고 사서 볼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을 때도 전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자꾸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는 집이 한 채에 몇백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1억을 가지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요즘 1억 가지는 걸 꿈인 사람 없죠. 왜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내 통장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부동산을 사실 빨리 살면 살수록 좋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고요. 그럼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미친 듯이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저 지폐 속의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저 나라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예요. 저 나라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자 국가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해서 돈을 풀었어요. 경제를 이렇게 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저 수레 안에 있는 돈이 가득 차 있는데 저걸로 식료품을 겨우 살똥말똥했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가격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쟁이기 시작했어요. 더더욱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지폐가 지금 100조 달러예요. 100조 달러인데 저 당시에 계란을 3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매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축을 빨리 해야지 내가 돈을 모아서 이걸로 자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금만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미친 듯이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수천만 원씩 오르니까 저희 급여로 감당하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대출을 받아야 하나? 라고 고민했는데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렴한 집 그리고 전세가 절대 오르지 않는 집으로 이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집이 재개발 빌라였어요. 근데 보세요. 빌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이 줄줄 새요. 주인이 나가라고 안 해요. 전세를 올려달라고도 안 해요. 대신에 엄청 쌌어요. 당시에 7,500만 원에 전세를 살면서 제가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아이들 이 집에서 키웠어요. 이 집은 LPG 가스로 물을 데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는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온수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아예. 아이들이 모르고 틀잖아요. 그쪽으로. 그럼 보일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겨울에도 아주 차가운 물로 손을 씻어야만 했고 설거지도 아주 차가운 물로 하다가 가스에다가 조금 한 바가지만 데워서 손을 녹여가지고 설거지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 집에 있는 동안 목표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 내 집 마련하겠다. 대출 없이 내 집으로 이사 가겠다라는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있어도 나가지 않고 제가 4년 넘게 살았어요. 이 동안 제가 어떻게 절약을 했는지 그 노하우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웠잖아요. 저희 아이는 12살, 10살, 7살이에요. 많이 키웠죠? 빨리 나와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짐을 했어요. 모유 수유를 해야겠다. 첫 아이 18개월, 둘째 18개월, 셋째 18개월 이렇게 다 모유 수유를 했어요. 젖병을 산 적도 없고요. 젖병 소독기도 없었고 분유를 사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저를 엄청 구박했어요. 분유값보다 네가 먹는 게 더 나온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웠고요. 아이를 제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책을 이제 많이 읽었죠. 아이를 안고 항상 책을 읽고 젖 먹이면 책을 읽고 그렇게 읽었죠. 그리고 저는 기저귀도 하이스 같은 브랜드 기저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 광고가 나가는 브랜드 제품은 비싸요. 광고비가 들어있죠.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는 제품, 홍보를 하지 않는 그런 싼 제품만 사서 썼어요. 기저귀는 한 개에 200원 이하짜리. 하루에 5개. 하루에 1,000원. 그래서 30일에 3만 원. 항상 모든 게 목표, 돈에 대한 목표로 이제 살았죠. 저의 목표는 하루에 1만 원 살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입의 50% 저축은 불가능했어요. 남편 월급이 250이었는데 저는 125만 원을 저축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까 제 손에 남는 돈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25만 원 저축을 하니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살까? 저는 온갖 머리를 쥐어 짜서 절약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어떤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혹시 밖에 사 먹어보셨어요? 한 판에 얼마 정도 하죠? 뭐 2만 원? 뭐 싼 데 가면 10,000 몇천 원 정도 합니다. 저는 또띠아를 사서요. 위에다 모짜렐라 치즈를 뿌린 다음에 꿀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고르곤졸라 피자인 줄 알아요. 자, 고르곤졸라 치즈는 따로 또 집어 넣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런 걸 사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했고, 항상 저는 피자를 만들 때 이렇게 치즈 피자, 치즈만 올라가 있는 피자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줬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얘들아 피자 시켜 먹자, 뭐 먹을래? 이러면 치즈 피자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거 되게 익숙해졌죠. 이거는 어떤 걸까요? 어떤 파스타예요? 햄 파스타, 뭐 까르보나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크림 파스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거 나가 사 먹으면 얼마예요? 뭐 2만 원, 15,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저 소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1,000원짜리 가루 크림 스프 소스 아세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 풀면 4인분, 5인분 나오거든요. 거기에 파스타 면을 비비는 거예요. 야채 있는 거 넣고 햄 그냥 어디 선물 받은 거 넣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거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좀 매콤하게 먹고 싶잖아요.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넣으면은 느끼하지 않고 얼큰한 맛이 나요. 그런 식으로 저는 돈을 들이지 않고 외식 분위기를 내면서 살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이건 뭘까요? 동그랑땡. 땡! 다른 거.
정답 어떻게 하셨죠? 빚이. 저는 만약에 이렇게 애기 엄마들끼리, 이웃집 엄마들끼리 식당을 갈 일이 있으면 두부집을 가자고 꼬셨어요. 손두부집. 왜 갔을까요? 비지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비지를 이제 얻어오는 거죠. 그럼 비지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들고 와서 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덩어리 이렇게 들고 와요. 처음엔 비지찌개들 끓여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만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 재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밀가루랑 계란 섞어가지고 전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음식을 항상 연구했어. 어떻게 하면 공짜로 좀 뭘 먹어볼까. 이건 뭘까요? 수제비. 우리 밀가루 음식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칼국수, 수제비, 국수 이런 거. 근데 간단하게 먹는다고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사 먹어요. 우동 이런 거.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재료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항상 저는 요리를 할 때도 원가를 생각했어요. 이게 원가가 얼마지? 그러면 저 밀가루가 여러분 요만한 거 1kg짜리 한 봉지가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한 5분의 1 정도를 쓸 수 있어요. 1인분 먹는데. 그러면 200원 치면 충분해요. 여러분 혼자서 수제비 끓여 먹는데. 그러니까 육수는 뭐 다시다를 넣거나 뭐 멸치 육수를 내거나 하면 되고 저기에다가 맛을 낸다고 조개를 사고 막 해물을 사고 애호박 썰어 놓고 하면 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남 보기 좋은 음식을 집에서 막 해서 뭐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해서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음식을 항상 해서 먹었습니다. 얘는 뭘까요? 허브? 미나리예요, 미나리. 미나리, 파. 네, 파도 심어서 키우시는 분이 있죠. 미나리를 사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밑둥이 남아요. 밑둥을 물에 담그면 또 나요. 그럼 또 썰어가지고 우리가 찌개나 국을 할 때 넣을 수 있겠죠. 푸릇푸릇하게. 이런 식으로 항상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우리 애기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여자들 보통? 2만 원 정도? 한 번 자르는데? 애기는 한 10,000원 이상 들어가고 우리는 파마 한 번 하면 그냥 몇만 원은 그냥 들죠. 저는 단발로 파마를 하고요. 1년 내내 기른 다음에 잘라서 또 파마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미용실을 갔고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셋 다 한 번도 미용실을 간 적이 없습니다. 12살 된 그 아이도 항상 엄마가 깎아주거나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이웃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머리를 공짜로 깎아주세요. 가위랑 바리깡을 집에 구비를 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머리를 깎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절약을 한 노하우를 인터넷 게시판에 매일매일 올렸어요. 내가 오늘 뭘 절약했는지, 오늘 뭘 안 썼는지, 그리고 월간 결산을 내서 올렸고요. 1년에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를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런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창피하거든요. 250만 원밖에 안 버는데 125만 원을 저축했다는 거는 얼마나 궁상맞게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거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숙장 선발대회라는 공모전에 당선이 됩니다. 무려 대상을 받게 돼요. 저의 모든 노하우를 털어놓았더니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책도 내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가계부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 절약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진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의 절약 노하우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보드 만들기.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생생하게 이루는 시각화된 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있으면 왜 좋냐면 곰팡이 막 있고 막 물 새고 아들 셋이니까 집안이 어떻겠어요? 엉망이에요. 예. 남편도 말을 잘 안 들어. 집에 말 안 듣는 남자가 넷이나 있어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절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모아서 저런 집으로 갈 거야. 나는 저 사진 속에 있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야. 나는 지금 옷도 못 사 입고 밥도 그지같이 먹고 하고 있지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예쁜 집과 그림들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나와 너무 먼 것 같고 허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년 보다 보니까 저거 내가 가질 자격이 있구나. 저거 너무 자연스럽구나. 눈을 감아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에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통장에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어도 나의 목표가 없으면 이제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목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내가 몇 평짜리 어떤 아파트를 가겠다. 그 아파트는 현재 얼마짜리일까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 아파트가 얼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그럼 내 돈이 얼마구나. 그러면 그 아파트 값에서 내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이 내가 모아야 될 금액이죠. 그럼 내가 연간 저축 금액이 또 얼마일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될 집에 필요한 돈이 2억이다. 근데 내가 1년에 2천만 원 모을 수 있다. 그럼 몇 년 걸려요? 10년. 네. 10년 너무 길죠? 자, 단축 좀 시켜볼게요. 그럼 내가 저축을 1년에 4천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얼마 걸려요? 5년. 10년 동안 아끼실래요? 5년 아끼실래요? 네, 고생을 하려면 좀 우리 임팩트 있게 짧게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그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걸 종이에 항상 적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고 1년에 얼마를 모아야 해라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연간 계획표를 매년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연간 계획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연봉이 얼마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내가 올해는 얼마를 쓸 것을 예측을 해서 저축 금액을 월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2를 하고 거기에 성과급, 연차수당 이런 거 다 더하는 거예요. 보너스 우리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써요. 막 백화점도 가고 맛집도 가고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공중에 사라집니다. 저는 그 성과급도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공짜로 들어온 거 상품권 누가 선물로 주잖아요. 다 현금화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간 계획표를 매년 말에 만들면서 내년을 계획합니다. 이걸 보면 저축이 즐거워요, 슬퍼요? 즐겁죠. 자, 저는 5개의 통장 만들기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통장 몇 개 다 가지고 계신가요? 10개? 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이제 흐름에 맞는 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저는 남편이 외벌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제 아내 생활비 통장, 남편 용돈 통장, 연간 예비비 통장, 고정 지출 통장 이렇게 4군데로 쫙 돈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라는 걸 쓰게 되면 그 목적이 없는 모든 돈들이 이 신용카드에서 우르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는 날 카드값이 다 빠져나가고 돈이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저축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신용카드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각자의 돈을 분리한 일이었어요. 공금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공금이 뭐냐면 남편과 제 돈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쓰는 돈이에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모든 가정에. 여행 가서도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야. 외식 가서도 우리 가정을 위한 돈이야. 아이들을 위한 돈도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야 라는 명목으로 막 긁어요. 그런 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와 남편 용돈을 분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아내는 50만 원밖에 못 써요. 남편도 50만 원밖에 못 써요. 자, 그럼 만약에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요. 누가 내야 돼요? 상의를 해야죠, 이제 그때부터. 네가 낼 건지 내가 낼 건지. 자,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외식을 하고 싶어요. 누가 내야 돼요, 이 돈? 네, 상의를 또 해야 돼요. 더치페이를 할 건지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이 내야 돼, 거의 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점점 적게 쓰게 돼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말 한 사람이 맥주 사야 돼, 그냥. 예전에는 그거를 신용카드로 다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 용돈을 넉넉히 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리고 신용카드 빼주세요. 그럼 남편이 알아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정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통신비, 관리비, 대출이자, 보험료, 애들 교육비, 그다음에 경조사비도 저는 고정 지출 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적어놓는 거죠. 시대에 들어간 용돈, 친정 용돈 이런 것들.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통신비를 어떻게 줄일까? 온가족 할인 요금 뭐 이런 거 묶어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보험료도 보험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 통해서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면 좋고. 대출이자는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좋아요,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좋아요.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변동이 좋죠. 그래서 경제를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리가 떨어질 시점에는 변동금리를 택했어요.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부터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계속 고정금리를 택했습니다.
이런 경제 기사를 보면서 흐름을 읽으면 이자가 1%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억에 1%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엄청 크죠? 100만 원 아끼려면 힘들잖아요? 경제를 공부하는 그래서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남편 용돈, 아내 용돈을 분리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절약이 절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맞아요. 체크카드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랑 아주 다를 바가 없어요. 체크카드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놓고 계속 긁어. 그러놓고 자기는 왜 돈이 안 주는지 모르겠대요. 신용카드 쓰지 말라 해서 안 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돈을 주급으로 이체하셔야 돼요. 선진국은 주급으로 월급을 주는, 월급이 아니라 주급제인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 되게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소비 늪에 빠진 이유가 월급제라 그래요.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이 패턴이 반복돼요. 자, 가정에서 한번 주급으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가 50만 원 쓰기로 했죠? 그러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서 10만 원씩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긁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가 쓰면은 이번 주 안에 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달치를 하면 개념이 없어요. 너무 기니까. 짧으면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원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통장에도 한 달치 다 넣어주지 말고 일주일치씩 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획 있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치 주지 말고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통장을 따로 저는 만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과금 통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보험, 관리비, 통신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체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또 신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보험료 같은 거는 2달 정도 연체를 하면 아예 해지가 돼버린대, 자동으로. 그럼 우리가 병이 있으면 다시 가입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일반 그냥 무슨 월급 통장으로 하다가 이것저것 빠져나가다 보면 카드값도 막 안 나갈 때 있어요. 통신비도 안 나갈 때 있고. 그럼 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돈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공과금 통장에는 항상 돈이 남아 돌도록 채워넣었어요. 이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용돈도 저렇게 힘든 집에 살면서도 항상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을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남편이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뭐 시부모님 얄밉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돈 벌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용돈을 항상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모으는 기간에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 경제 기사 공부하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아파트 관심 공부하기. 왜냐하면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하고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상한 데 투자해서 망해요. 그런 패턴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투자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구나. 평소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심 경제 뉴스를 항상 쓰고 관심 부동산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이걸 저는 부자 노트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고 코스피 지수가 얼마고 지금 경제 이슈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뭐 때문에 호황이다. 지금 뭐가 불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경제? 좋아요? 안 좋다고 하죠.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슈들이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런 거 적는 거예요. 네. 어떤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거 적어놓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뭐 몇 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어떤 통계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시점에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적는 거죠. 아, 그 아파트는 지금 얼마일까? 전세는 예전에 얼마였을까? 이 집을 가려면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할까? 전화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금매가 있는지. 지금 당장 이사를 안 갈 거여도 평소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금매가 진짜 나오면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평소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저 세대 그 3년 동안 연락이 와. 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에 많이 남겠어요? 그 세대기 기억에 남는 거야. 세대기 모으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기간에 즐거웠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많이 읽은 걸 토대로 투자도 막 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 다음날에 바로 달려갔어요. 주식 책을 읽으면 주식을 보러 달려가고 금 투자 책을 읽으면 금 하러 달려가고 달러 책을 읽으면 외화를 바꾸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항상 실천한 독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몇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이 막 헷갈리고 내가 이 책을 읽었나? 읽었던 책을 또 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독서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서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읽은 책을 요약 정리해서 어딘가 저장해 놔야겠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블로그에 제가 책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려 5년 전의 일이에요. 막내 아이를 낳은 지 한 4달 정도 됐을 때. 한참 되게 힘들 때. 새 아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든 와중에 저는 이걸 올리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면 많은 성공한 사람 비결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해요. 독서를 하다가. 뭔지 아세요? 기록의 힘, 또 글쓰기, 또 실천.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진짜 위대한 부자들은 나누는 걸 많이 했어요. 남에게 나누었어요. 좀 아까운 것들.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누었어요.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읽은 책을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책을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책을 올리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몇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읽어서 요약까지 해서 올리는데 이걸 읽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 책에 막 돈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다 돈이야. 한 문장 한 문장에.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망설인 적이 되게 많아요. 이 책 올리지 말까?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 되는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올리면서 그런 걸 극복하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보람된 일이구나.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서평을 보고 누군가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동안 읽은 책이 저를 또 작가로 만들어주었고 강사로 만들어주었으니까 그 아까운 마음을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까운 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돈을 절약을 하는 동안 뭔가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재능을 좀 기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독서하는 원칙이 딱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실천. 네. 실천하지 않은 독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근데 와 좋다. 이 저자가 정말 대단하다. 우와 이 저자 부자 됐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탁 덮어서 치워버려요. 그럼 우리 그거 뭐하러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어오셨어요. 강의를 들었어. 와 저 사람 대단해. 근데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못해. 끝. 시간이 너무 아깝죠 우리가.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TV도 안 보고 친구도 안 만나고 놀지도 않고 여행도 제대로 안 가면서 집구석에서 돈만 그냥 아끼고 그러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유일하게 제가 투자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읽어서 어떻게 제가 뽑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막 대기업 회장 책 읽었죠. 막 스티브 잡스, 막 빌 게이츠, 막 도널드 트럼프 이런 거 읽으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자괴감 들어요. 그리고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남자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애도 안 키우잖아. 너는 애 없잖아. 너 아들 새 키워봤어? 막 이러면서 되게 분노가 났어요. 분노가 났고 저는 뭐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연, 혈연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질투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보면서 나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가장 쉬운 거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많은 일 중에 그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거 말고 가장 잘난 거 말고 가장 못난 일 그걸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뭐 12시 이전에 잠든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 원칙 중에 그런 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매일 할 일을 기록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잔다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채운다. 그래서 내가 하기 가장 쉬운 거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책을 한 권 읽고 한 가지를 실천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1000권이 넘어요. 그럼 저는 1000가지의 습관을 새롭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거를 1000가지를 더 하게 되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면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도 저는 계속 한 권을 읽고 한 권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블로그에다 계속 책을 올렸잖아요. 서평을 막 썼어요. 지금은 유튜브에 책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네, 영상으로 하니까 말을 점점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글솜씨가 막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근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다 스타 강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한지 아세요?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 잠깐 하다가 내가 뭐 해봐야지 이러고 멈추고 나 책 읽어야지 오늘만 읽고 안 읽어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절약해야지 하고서 며칠 하다 말아요. 저는 사실은 작심삼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절대 저는 뭐든지 꾸준히 못해요. 그래서 책을 자주 읽어야 돼요. 책을 3일 넘기면 안 돼. 3일마다 한 권씩 읽어야 그거 3일 가고 다음에 읽으면 또 3일 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마음을 먹은 게 그럼 내가 책을 매일 한 권씩 읽고 한 권씩 리뷰를 올리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하고 있고 또 제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절약한 이야기, 가계부 쓴 이야기, 그리고 투자, 그다음에 독서 이야기 여러 가지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더 질문을 받아볼까 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주세요. 김유라 저자님의 책을 읽고 제 나름의 또 이제 현재를 돌아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더 이제 김유라 작가님의 1년과 3년, 5년 뒤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1년 목표는 저는 우선 가계부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50% 저축할 수 있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절약을 다른 분도 할 수 있게 돕는 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올해 더 열심히 하는 게 또 저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열심히라고 하면은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책 읽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가 저의 또 두 번째 비전이에요. 3년 후, 5년 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1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장기 계획을 제가 많이 세워봤거든요. 안 이루어져요. 오늘 계획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까지만 100% 완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눈부신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에 가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작가님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시고 많이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안 좋을 때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일을 내가 좀 못해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냥 다녀요. 저는 사회생활을 은행 11개월밖에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고민이 정말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존감 올리는 법 쉬울까요? 책을 제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첫 번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인간관계가 좀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바로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에너지가.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 한 가지를 실천하게 됐어요. 뭘 실천했을까요? 딱 한 가지. 경청하라. 그거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야 내가 더 힘들어. 야 나 애 셋이야.
이런 식으로. 자, 경청하라라는 말을 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남의 말을 정말 잘 흡수하고 수용하게 됐어요. 아, 그래, 네가 힘들구나. 아, 너는 이렇구나. 를 많이 듣게 됐고, 제가 많이 들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눈치가 빨라지는 거야. 저는 눈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남을 맞추고 경청하고 눈치가 있어도 인간관계가 또 힘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숨기고 억지로 잘하는 척하고 억지로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그런 종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치유하는 책을 읽었어요. 막 심리학, 나중에 심리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인간관계 처세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요. 이걸로 안 돼가지고 심리 쪽으로 읽었어요. 심리 철학. 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존감이란 글씨가 들어간 책이 되게 많아요, 시중에. 그런 책들을 사다가 막 읽었어요. 의사 선생님 쓰신 책도 있고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 저처럼 자존감이 낮았다가 올라간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내가 겪은 일이 이 사람은 똑같구나. 나도 이 사람과 같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야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자존감 높아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잘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저한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주 작은 목표를 해서 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약이었어요. 나 이번 달에 125만 원 모을 거야 라고 해서 모았더니 와,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난 돈도 못 모으고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있고 펀드 투자 망한 사람이야. 난 정말 능력이 없어.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있었는데 저축을 하면서부터 나 쓸모 있다. 돈을 아끼면 제가 뭘 아까 많이 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와, 나 창의적이다. 어떻게 비지로 비지 전을 만든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나는 이 피자를 배달해 먹지 않고 이렇게 만든 생각을 하지? 하면서 스스로에 계속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면 궁상맞다. 돈을 아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저는 돈을 아끼면 자존감이 계속 올라갔어요.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는 만큼 자존감이 올라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 되게 다양하고 종류별로 부분별로 아주 많은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손 작가님의 디라든지, 네, 이희성 작가님의 아빠,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1000권의 책을 읽으시면서 작가님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뵌 경험이 있는지 사실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그 돈 되는 독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돈도 참 좋지만 가장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돈이 많은데 집에 맨날 혼자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놀러 갈 사람도 없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간절히 인간관계가 좀 간절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막 들으러 다니고 막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그런 걸 하면서 좋아하는 작가들 점점 늘어났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또 생겼어요. 제가 아까 서평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작가님들이 제 블로그에 찾아와서 댓글을 달아주고 그랬어요. 나의 책을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사무실 찾아와서 차 마시자. 또 그런 분도 있었고 제가 정말 존경했던 작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차를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현자라고 하지, 현명한 사람한테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저의 고민을 얘기해요. 저는 사실 요즘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불안감이 있고 이런데요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상대방이 진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저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그래서 거의 상담료를 공짜로 받고 최고의 퀄리티의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작가분들한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들이대라는 약자거든요. 들이대, 디아. 그래서 여러분 들이댔는데 만약에 잘 못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얻어요, 여러분이? 상처, 또 네? 민망, 뭐 쪽팔림.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뭐 손해를 보거나 막 돈이 줄어들거나 통장의 잔고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펀드는 망하면 돈이 줄어들어요. 부동산 투자 잘못하면 돈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이대서 잘못되면 아무런 사실 손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막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밥을 사주기도 해요, 저를. 그래서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지고 돈도 아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언도 함께 구하고 그러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들이대고 있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또 만나고 있어요. 누가 인맥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드네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들이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작가님은 아들 셋의 엄마시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아까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책들은 어떤 식으로 뭐 기록을 하시는지 관리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책꽂이에 꽂아놓고요. 그런 책들은 이제 팔거나 남을 주지 않아요. 물려줄 책들은. 그리고 책 맨 앞 페이지에다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놓아요. 누구야? 책을 읽고 엄마가 어떤 걸 느꼈는데 너희들이 자라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 안에 되게 좋은 글귀가 있어요.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 그걸 제가 따로 적어놔요. 몇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너의 삶에서 큰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놓고 막 사랑한다. 근데 그거를 적을 때 눈물이 막 나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꽂아놓고 있고 어느 날 아이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때 다른 책도 찾아봐야겠다. 엄마가 편지를 다 써놨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 물려주고 싶은 책은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보낸 편지. 이제 조선 최고의 다독가이시자 다 작가예요. 엄청나게 1000권 이상 책을 쓰신 걸로 제가 몇천 권 책을 쓰신 걸로 알거든요. 책도 많이 읽으셨고 유배지에서 정말 죽음을 앞둔 그런 몸이 되게 불편하고 그 권력에서 그렇게 내쳐져가지고 가문이 멸망한 와중에서도 가족의 걱정과 자식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그런 유언 같은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척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인한테, 부모한테, 그 다음에 학자로서의 어떤 글을 적는 방법, 공부하는 법, 술 먹었다고 꼬지는 것도 있어요. 술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돈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한테.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그런 정신과 가치, 그 다음에 책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책은 내가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 꼭 읽어라.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의 어떤 깊은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책을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볼까요? 아까 그 무리 천장에서 새는 그 빌라의 이사도 갔고 또 절약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는 신랑의 동의도 필요했을 것 같고 또 하다못해 얘를 작게는 애들이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 뭐 그런 절약에는 가족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협조를 얻는 노하우가 혹시 있었는지. 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남편이 우유부단해요. 성격이. 그리고 부인이 하자고 하면 그냥 약간 따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 집을 구했을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는 이 집에 오기 싫어 이랬으니까 이 집 너무 좋아. 나는 가고 싶어. 나는 갈 거야. 라고 계속 우겨서 이제 그 집에 이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집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남편은 돈 때문에 왔어요. 남편은 돈 때문에 왔고 저는 그냥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그렇게 좀 남편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그래도 따라왔던 것 같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 있죠. 그냥 부인이 하자는 대로 좀 져줬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그랬고, 아이가 과자 사달라고 할 때, 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화를 되게 TV로 봤어요. 근데 만화 중간중간에 광고가 많이 나와요. 광고를 보다가 어느 날 그걸 저한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초콜릿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만화가 어떻게 공짜로 나오는지 아니? 너 지금 저 재밌는 거 돈도 안 내고 보고 있잖아. 모르겠대요. 중간에 나오는 많은 광고들이 다 너를 유혹하고 있다고. 광고비로 이제 만화가 제작되고 있다. 나는 절대로 사줄 수 없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공짜로 만화를 보되 광고에 나오는 상품 사달라고 하지 마라. 경제교육을 시킨 거죠. 지금도 광고 브랜드 있는 상품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셋 다. 그런 식으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서 못 키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절약하는 거 어떻다? 힘들다.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육아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돈 많이 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우리 부자 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 부자 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부자 되는 길 하면 여러분이 김유라와 함께 갑시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손 들어주시고요. 부자 되는 길 김유라와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